안녕하십니까? 그 전자에너지 재료공학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이제 그 소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고 싶어 하는, 관심이 있어 하는 주로 내용이 에너지 전자에 관련되는 그 소자에 얘네들이 어떻게 그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우선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재의 구조, 결정,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 사실은 이 소재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기초적인 물성과 그리고 그 응용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리 배웠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이거는 뭐 아는 건데 싶은 것들이 분명히 많겠지만은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 요거를 어,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재의 특성에서 우리가 소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하고 싶으면은 기능에 맞는 얘네들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아, 기능에 맞는 물성이 있어야 되고, 이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그 조성과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제작, 합성이 필요한데 얘네들의 구조와 결정 및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왜 이런 그 구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원자의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원자의 배열이 있을 때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랜덤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정렬된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 배열을 했을 경우의 얘의 물성과 정렬이 되었을 때 얘의 물성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랜덤으로 배열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얘네들의 에너지도 최소한의 그 지점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약간 높은 지점에서 얘네의 그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 그 오더된 밀집 배열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위치에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 밀집도와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안정된 그 구조를 가지고 싶으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최저 에너지. 최저라는 게 사실 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일 수는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최저 에너지를 형성을 하는 것이 재료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재료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네들의 결정성이 되겠습니다. 결정성. 재료의 결정성이, 어떤 애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불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애들이 있는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애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들이 대부분이 규칙적인 결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규칙적인 결정성을 가지는 애들은, 그러니까 비결정성이라고 하죠. 비정질 또는 비결정성.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에 복잡한 구조를 갖거나, 아니면은 그 제조 시 얘네들이 가장 그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키네틱스와 그 다음에 서모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키네티컬리하게 속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모다이나믹스고, 얘네가 빨리 일어날 것이냐 느리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키네틱스의 관점인데, 얘네가 그
키네틱스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얘가 이 지점에서 끊었다 또는 이 지점에서 끊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점, 끊어진 지점에 따라서 얘네들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키네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키네틱스는 반응 속도와 같은 속도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얘네가 그 소모다이너미컬리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키네티컬리하게 너무너무나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다라고 해서, 소모다이너미컬리하게는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얘네가 키네티컬리하게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랭의 경우에는 얘네 키네티컬리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네들을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 버렸을 때는 얘네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런 커브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얘네들이 그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non-크리스탈린 비정질 재료 또는 우리가 아모폴스라고도 하는데 아모폴스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실리카는 SiO2인데 얘네들은 어떤 건 굉장히 정렬된 구조를 가지고 어떤 애들은 비정렬된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은 얘네들의 그 분자적인 분자라든지 아니면 원자적으로 얘네가 어떤 특징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결정계가 있는데요. 이 결정계는 그러니까 결정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재료를 이야기할 때 얘네가 어떠한 구조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반응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그 어떤 결정계를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결정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결정계를 여러분이 잘 아는 7개의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과 그 14개 14 브라비스 레티스 시스템이 있는데, 브라비스 레티스가 있는데,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A, B, C가 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그 길이와 그 각 얘네들 사이의 면 사이의 각도와 길이를 통해서 길이를 조절함에 의해서 얘네가 심플 큐빅부터 해서 트라이클리니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빅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얘네가 알파, 베타, 감마 이 각도가 다 90도고 ABC가 같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하나가 길이가 다를 경우 얘는 또 헥사고널이 될 수 있고, 또 각도가 하나 다를 경우에 또 헥사고널이 될 수가 있죠. 테트라고널이 이제 큐빅 다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인데, AB는 같은데 C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90도인 구조. 롬보헤드럴 구조는 기본적으로 큐빅에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90도가 아닌 구조. 오소롬빅 구조의 경우에는 얘네가 ABC가 다 길이가 같지는 않지만은 얘네가 90도인 구조. 그 다음 모노클리닉의 경우에는 ABC가 길이가 다른데 알파랑 감마가 90도고 베타는 90도가 아닌 애. 트라이클리닉의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90도 아니고 ABC 길이도 다 다른 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가지의 ABC 길이와 각 사이의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계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계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실에 있을 때 교실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 배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앉느냐는 그 안에 결정 격자로 어떻게 들어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류를 해놓은 게 14개 브라비스 레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심플 큐빅부터 해서 BCC, 페이스 센트럴 큐빅, 그 다음에 뭐 테트라고널, 그 다음에
롬보헤드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개를 우리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아시겠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심플 큐빅, 바디 센트럴 큐빅, 그다음 FCC 요 세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이런 구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금속의 결정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얘네가 둘 다 밀집 구조입니다. 얘도 그렇고 둘 다 밀집 구조인 2차원 구조를 봤을 때 이 구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빈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집 구조를 보통 구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은 A랑 B 둘 다 밀집 구조이긴 하지만 B보다는 A가 훨씬 더 비어있는 공간이 작게 됨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A가 B보다 훨씬 더 빈 공간이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2차원 구조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얘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플 큐빅이냐 아니면 BCC냐 FCC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심플 큐빅 구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본 것처럼 지금 각 모퉁이에 하나씩 들어있는 구조가 심플 큐빅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배위수가 6개, 최인접 원자수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원자수는 요게 8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짜리가 8개 들어가서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C 구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가운데 큰 덩어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8개 모퉁이에 8분의 1짜리가 8개 들어있기 때문에 1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2개가 들어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심플 큐빅보다는 BCC가 훨씬 더 우리가 잘 아는 아토믹 패킹 팩터라는 것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FCC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FCC 구조의 경우에는 각 면마다 원자가 하나씩 이렇게 똥똥똥똥 박혀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훨씬 더 많은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 큐빅이 6개, BCC가 8개, FCC가 1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이 예를 들어서 심플 큐빅에 해당하는 원자는 실제로 어찌 보면 빈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CC나 FCC에 비해서는 특히 이제 금속 원자가 이런 심플 큐빅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따라서 심플 큐빅일 경우에는 보통 얘네들이 이런 구조를 가진 애들은 폴로늄 하나밖에 없고요. BCC 구조의 경우는 얘네들 그나마 좀 많이 늘어나는데 크롬, 텅스텐, 알파 아이런 이런 애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FCC에 해당하는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전위 금속들이 이런 FCC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금운동이 다 FCC 구조고요. 니켈, 플래티넘, 그 다음에 납, 얘네들이 다 FCC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딱 보면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8분의 1짜리가 8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가 6개 들어있으니까 총 4개의 원자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패킹을 본다 하더라도 얘네는 4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1개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킹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론적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론적 밀도를 계산해 보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할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거를 추정할 때 이론적 밀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의가 총 부피분의 총 질량이 해당이 되는데, 단위 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위 세포의 총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AAA 요게 되겠죠. 그게 바로 단위 세포의 총 부피 A의 3승 분의 밀도라고 하면은 단위 세포의 총 부피가
A 삼성 이걸 VC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원자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의 총 질량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이 세포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 N. 그 다음에 원자량 A. 그 다음 이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겠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테니까 이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나누면 됩니다. 왜 나누냐고요? 여기서 곱한 A가 원자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1몰의 원자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몰의 원자는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 있어서 A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나눠야지 한 개의 원자량의 질량이 나겠습니다. 한 개의 원자의 질량이 나오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밀도를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실제값과 이론값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히 근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특정 재료를 추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재료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에서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고분자의 경우에는 결정성을 보이는 고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성 고분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엔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성을 이루는데 그 문제는 전체 고분자에서 결정화도가 몇 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100% 결정화된 고분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분자를 따로 결정화를 시키긴 하지만 100% 결정화된 고분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금속과 세라믹의 경우에는 그 고분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프트 매터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속과 세라믹은 하드 매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결정을 잘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과 결정과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세라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을 합니다. 이온 결합. 그리고 우리가 그 세라믹의 경우에는 그 분류를 할 때 그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세라믹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세라믹을 이 이온 결합을 하는데 이온 결합의 정의가 이온 결합이 그 전자 친화도의 차이거든요. 전자 친화도의 차이인데 전자 친화도의 차이가 큰 애들끼리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에서 가장 전자 친화도가 큰 애는 플로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애는 여기에 리튬이 돼요. 리튬, 소듐, 그 다음에 포타슘 이쪽이 일족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얘랑 그 다음에 이쪽이 결합을 한다면은 굉장히 강한 그 이온 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강한 이온 결합도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이라고 하면은 전기 음송도의 차이죠. 전기 음송도의 차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온 결합의 특성이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전기 음송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온 결합의 특성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세라믹은 전기 음송도의 차이가 큰 애들끼리 모여서 이온 결합을 하는 건 맞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애매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온이냐 공유결합이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도 공유 결합도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온 결합도가 뭐 몇 프로다 아니면 공유 결합도가 몇 프로다 해서 보통 퍼센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세슘과 그 플로린이 가장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럼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걔네가 그 이온 결합도가 거의 뭐 10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몇 프로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애들은 그 칼슘과 플로린 같이 크게 나는 애들은 이온 결합을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도 우리가 세라믹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라믹 같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얘네들 차이가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 얘네가 이렇게 작지가 않은데
크지가 않은데 작은데 이걸 어떻게 이온 결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에서 조금은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라믹의 원자 결합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이 강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100% 이온 결합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온 결합도가 높은 애들이 많다. 그리고 공유 결합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결합도가 낮은 애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세라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라믹이 결정을 이룰 때는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 얘네들이 사이즈도 같고 종류도 같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금은 달라요.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재료를 이야기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가 이제 넷 차지가 0이 되도록 보통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기준이 되는 애들이 뭐냐면은 음이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이온이 양이온 대비해서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음이온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를 양이온이 끼워주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냐 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케타이온과 애니아이온이 서로가 접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는 접해 있지가 않죠. 얘는 접해 있죠. 얘도 접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안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얘네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딱 맞을 필요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접해 있기만 하면은 안정된 상태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중선 전하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배위수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위수와 이온 거리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애나이온과 케타이온이 있으면은 배위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위수 뭐라고 배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원자 수를 배위수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세라믹에서의 배위수는 뭐냐라고 한다면 세라믹에서의 배위수 얘도 똑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숫자가 배위수인데 조금 다른 것은 중간에 케타이온이 있고 양쪽에 이런 그 애나이온이 있죠. 그러면은 케타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애나이온이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가 되겠죠. 이때 배위수는 몇 개냐? 2개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얘가 가장 가운데 케타이온이 있고 중간에 애나이온이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게 늘어나서 정해지는 게 그 세라믹의 배위수를 결정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케타이온과 애나이온 사이즈의 길이에 따라서 얘네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넘버가 2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2개 놓는 이런 세라믹을 만들 때 그 코디네이션 넘버가 2고 이럴 때는 선형 구조를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의 얘네들 사이의 길이는 0. 그 애나이온과 케타이온 사이의 그 거리는 그 길이 레디어스의 그 레이쇼는 0.155보다 작게 형성이 될 때 안정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0.155보다 커진다라고 하면은 2개보다 3개를 만드는 게 안정하게 되고요. 0.255보다 커지게 되면은 4개, 0.414보다 커지게 되면 6개, 0.732보다 크게 되면은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레이쇼에마다 맞는 그 안정 구조 형성을 위한 그런 코디네이션 넘버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라믹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세라믹은 굉장히 대표적인 거기 그 결정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CC 구조를 갖는다, BCC를 구조를 갖는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금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세라믹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이 분명히 애나이온이 맞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을 그 애나이온과 케타이온이 같이 있는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면은 얘네가 거기에 대표적인 물질의 구조를 갖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징크 설파이드와 같은 구조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럼 정사면체 구조,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보통 얘네들은 징크 설파이드와 같은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를 가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제 구조를 가지는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 암염 구조라고 하는 소듐 클로라이드를 닮은 구조를 가진다. 그 다음에 정유면체 구조의 경우에는 세슘 클로라이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들 캣아이온과 N아이온이 1대1로 그러니까 그 원자수로는 1대1로 대응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1대1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4대4일 수도 있고요. 뭐 8대8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여기처럼 1대 그다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1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경우는 다 달라서 우리가 그 캣아이온 하나, N아이온 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고 해서 아 얘는 똑같이 하나로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물질인 징크 블렌드, 락솔트, 세슘 클로라이드 이런 애들을 잡아서 아 이런 구조를 갖는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그 얘네들의 특성이 정해지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밀집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그 원자량이 되게 크고 밀집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덴시티가 크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세라믹은 예를 들어서 금속 자체가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모여 있는 애들은 덴시티가 더 크지만 세라믹의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속에 비해서는 어떤 그 밀집도도 낮고 그리고 밀도도 낮게 형성을 할 수가 있겠다. 고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분자는 CH, 뭐 SN 뭐 이런 애들로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원자량이 별로 크지 않은 애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겁지가 않고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얘네들이 밀집 정도가 높지가 않아요. 비정질이 많기 때문에 비정질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간중간에 구멍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훨씬 더 이러한 덴시티가 그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체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고분자의 특성과 뭐 금속의 특성이 있는데 두 개의 특성을 좀 약간 좀 같이 결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특성도 갖고 싶고 B의 특성도 갖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복합체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복합체의 경우에는 뭐를 중심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뭐 글라스 파이버를 중심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글라스 파이버 레인포스트가 되고 카본을 중심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트가 돼서 이러한 뭐를 복합체로 만드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얘네들의 대체적인 성질은 뭐냐면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금속 또는 세라믹과 가까운 그런 기계적 또는 전기적 물성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애들을 가지고 복합체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서 재료의 특성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동소체입니다. 동소체. 자, 동소체가 뭐죠? 동소체는 조성은 같은데 원소는 같은데 원소는 같으나 뭐가 다르죠? 구조가 다른 아이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소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소체가 굉장히 많은데 동소체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탄소를 들 수가 있죠.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은 동소체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탄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탄소의 경우에 그 탄소의 동소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 플로렌 이런 애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T, 카본 나노튜브,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 이런 애들도 있고요.
카본 5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카본 5 제외할게요. 그다음 그래핀. 이런 애들이 이제 분자 수준에서 굉장히 그 같은 원소를 지니지만은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애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은 성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흑연의 경우에는 나름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정기적 절연체죠. 그리고 흑연의 경우에는 얘네가 굉장히 미끌미끌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은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윤활제로도 쓰이는 게 흑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잘 긁히죠. 그래서 경도가 낮습니다. 흑연은 경도가 낮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그거는 같은데 원소는 같은데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도, 열전도도도 굉장히 독특해요. 높아요. 그 다음에 단결정이라고 하는데 단결정은 얘네들이 그레인 바운드리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똑같은 탄소로 된 결합이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굉장히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뭐 보석 그 다음에 절제할 때 다이아몬드 소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표면 코팅을 통해서 의료용 기구 그 다음 얘네들이 실제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낮아요. 그래서 표면에 코팅했을 경우에는 외부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절상 용도 이런 용도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빛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정사면체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나타내겠다. 그런 거에 비해서 흑연의 경우에는 흑연은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sp2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카본이 6개로 되어 있어서 요거 자체 하나로는 굉장히 단단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층이 되어 있죠. 층. 이런 식으로 층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찌 보면은 그 최소한 요거 하나는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핀층 하나만큼은 얘네가 단단하긴 한데 여기에 있는 사이사이 층은 굉장히 쉽게 미끄러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분자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간 결합이라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인터랙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층상 구조이지만은 얘네들이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네들은 분자간력이 약하고 층간이 약하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윤활유와 연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기 나갔을 때 우주에 나갔을 때 뭔가를 기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탄소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뭔가 이렇게 지구의 중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물질들은 그 사용하는 기구 중에 지구의 중력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 묻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미끄러져서 거기 잘 묻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는 볼펜 같은 걸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못 쓰지만은 요새는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필만큼 이렇게 좀 쉽게 접근성이 쉬운 그 필기구로서 우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 연필이 굉장히 또 좋은 게 우리가 기록을 해 놓잖아요. 기록을 해 놓으면은 몇백 년간 보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연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어떤 볼펜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은 볼펜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볼펜으로 쓴 글을 보면은 이게 다 어디 갔지 날아갔지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보면은 옛날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영수증 같은 거 있죠. 뭐 먹고 나서 아니 뭐 사고 나서 영수증을 받은 것도 잉크로 되어 있죠. 잉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아무리 얘네들을 지갑에 넣어두고 햇빛을 안 보고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합니다. 그런 것처럼 안정성이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흑연은 굉장히 긴 안정성을 자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잘 지워지기는 하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하는 것이죠.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얘네들이 뭔가 액상에서 다시 이제 고상으로 굳어질 때 얘네들이 원자 상태에서 원자와 원자끼리 만나서 굳어지게 되겠죠.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얘네들이 같은 배열 방향으로 원자가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이런 그 액상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뉴클레이션 같은 게 시작이 되고 얘도 뉴클레이션 시작되고 여기서 뉴클레이션 시작이 될 때 같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대 국가의 성장과 비슷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각각 성장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서로가 경계를 이루고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같이 못 나가겠구나. 우리가 이쪽 경계를 이렇게 만들겠고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면은 같은 그 결정 배열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액상에서 고상이 제각각 이제 굳어질 때 굳어지는 게 서로 같은 그 결정 방향으로만 굳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 다른 결정성을 가지는 애들 그레인끼리 모아서 큰 결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폴리크리스탈이다. 그러니까 폴리가 여러 개잖아요. 다 결정으로 이루어진 폴리크리스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요거처럼 이 안에 그레인 하나하나만큼은 얘네들이 그 결정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정립 하나, 그레인 하나만큼은 얘네들이 단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결정들이 여러 개 모여서 다결정을 이뤄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질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모였긴 했지만은 그 결정립은 굉장히 작고요. 걔네들이 모여서 다결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단결정은 그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결정은 얘네들이 이 결정 구조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안에서의 배열도 하나의 배열만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그 단결정은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변하는 애니소트로픽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 기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273 기가파스칼. 그런데 이쪽 그 엣지 방향에서는 그거의 반도 안 되는 125 기가파스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하냐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는 걸 우리가 애니소트로픽이다, 이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방성. 그런데 만약 이러한 얘네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결정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애들이 모여서 합쳐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는 다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만든 애를 우리가 다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단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이쪽은 되게 강한데 이쪽은 뭐 이렇게 돼서는 뭐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쪽에서 강한데 이쪽 같은 결이 있는 이쪽 배열된 방향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계적 특성을 보이다가 같은 이쪽 방향에서는 약한 기계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결정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 하나하나는 이제 단결정으로 모인 애들이 맞는데 얘네들이 모이면서 각각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 돼버린 거예요. 힘의 그 뭔가 이렇게 메이저하게 쏟을 수 있는 방향이 그 되게 다양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작위로 배열됐을 경우에는 결국엔 얘네들이 등방성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은
막 그 방향이 서로 제각각이 되니까 결국엔 걔네들의 합력은 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립이 그러니까 그레인이 무작위로 배열된 경우에는 얘네들이 랜덤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등방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변 뭐 이런 공정이 있는데 그 프레스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열을 가해서 하든 뭔가 얘네들을 그 힘을 가해주든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서 특정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텍스처럴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폴리크리스탈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그 외부에서 힘을 더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텍스처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단결정처럼 이방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 다결정이지만은 결정립이 직조된 경우에는 이방성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고요. 다결정은 보통 등방성을 나타내고 단결정은 이방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자가 이제 그 결정과 비정질 구조, 비결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단결정 또는 다결정이냐 아니면 얘네가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구조적인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단결정의 경우는 얘네들이 이 단결정에 의해서 그 얘네들이 특별한 이방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다결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랜덤하게 배열이기 때문에 보통 애니소트로픽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애니소트로픽이 이방성이고 아이소트로픽이 등방성이죠. 그러니까 그 등방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결정은 등방성, 그 단결정은 이방성, 방향에 따른 이방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결정 재료가 어떻게 그 얘네들의 물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재료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우선 하였습니다. 자, 우선 잠깐 그 우리가 그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금속 구조의 경우는 FCC, BCC, HCP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각각이 다른 코디네이션 넘버와 물질의 밀도가 다르게 되고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통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가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넷 차지는 빵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얘네들이 얼마큼 안정하게 되느냐는 얘네들의 반지름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비율에 의해서 얘네들의 코디네이션 넘버가 바뀌고 코디네이션 넘버가 바뀜에 따라서 얘네들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동소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소는 같고 결정 구조가 다른 동질 이상체, 탄소,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을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탄소는 뭐 그래핀도 그렇고 모든 이제 이러한 그 동소체들이 다 나름 이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런 동소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받은 동소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탄소와 같은 동소체의 경우에는 아무리 원소가 같다 하더라도 구조가 다른 것이 굉장히 얘네들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소재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그 소재 특성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